네, 모두 자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세 번째 세션, 이번에는 201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디지털 기후변화 등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 법제 연구에 대해서 역시나 또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 사회는 우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차현숙 본부장님께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제개혁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으로 활발하게 또 재직 중이십니다. 자, 그럼 차현숙 본부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입니다. 3세션은 2010년대에 주제로 발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최한용 박사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최 박사님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자치문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 두 분도 먼저 소개드리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는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님 김재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재관 교수님께서는 43대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 이제 박종원 교수님께서는 부경대학교 법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법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을 거쳐서 부경대로 옮기셨고요.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세 분께 먼저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앞 세션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발표 20분에 토론을 7분에서 8분 정도로 이렇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용 선임연구위원님께 마이크 드리고 20분 동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한용입니다. 2010년대 우리 연구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이게 맞나요? 네, 2010년대에 들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변화에 직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들이 가속화되고요. 그리고 또 이때부터 2010년도부터 이제 국제협약, 이른바 환경 분야의 국제협약이 기후 쪽에 좀 이제 강조를 하는 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 당시에 우리 연구원의 상황을 좀 제가 뭐 자료로 정리한 건 아닌데 한번 보면 연구원의 역할과 미션은 변함이 없는데 2007년도에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서 연구원의 전문 인력이 이제 상당수가 이제 학교로 이직하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재를 확충해야 되는 이제 요구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2010년에 법령정보관리원이 분리가 됩니다. 그동안에 연구원의 이제 한 축을 담당했던 법령 편찬 사업이 분리가 되죠. 이 분리를 위해서 2000년대 후반기에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물밑 작업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이 연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제연구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경영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연구회가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침, 그 다음에 연구의 유형들에 대한 통일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4년에 세종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을 위해서 2010년대 초반기는 그대로 경영 여력이 그대로 집중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거기다 또 법령 영역 웹 서비스가 2010년에 무료화됐죠. 그러면서 이 영역 사업에 대한 그 제도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예산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은 연구원으로서는 연구원 설립 이래로 아마 최대의 위기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00년대에 디지털 관련된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없었으면 2010년대에 우리가 디지털 사회 전환에 관련된 성과나 그 다음에 기후 대응에 대한 성과가 있었을까? 요 질문 때문에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연구원이 얼마나 앞서서 연구를 했냐면 1992년도에 연구원의 기본 과제 형태로 정보화 사회 전개와 입법적 대응이라고 하는 총론적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인터넷상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합니다.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분야별 법제 정비 성과들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방송통신융합 또 정보 사회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이 나옵니다. 뭐 인터넷 방송 법제 입법 방향이라든가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이라든가, 거기다가 이게 그 정보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전자상거래 부분인데, 전자거래 적정화 또 전자거래와 소비자 보호 관할 디지털 정보거래 성립에 관한 연구 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연구들을 쭉 해왔죠. 그리고 또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도 연구원이 지금 제가 그 표시할 때 기본, 수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연구원이 발굴해서 스스로 연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수탁과제로 연결이 되는 구도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정보화 사회 전환에 대응한 법제 연구를 수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연구원이 갖고 있는 이제 고유성인데, 우리가 사회 변화를 추수하는 형태로 전통적인 법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연구원은 미래 전략적인 차원에서 법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를 2000년대,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쌓아왔다. 아까 이제 글로벌 규범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역량도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10년대는 사실 90년대와 2000년대에 우리가 갖춰왔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시기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2010년대로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때 이제 그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연구들을 우리가 2000년대에 했다면, 그걸 기초로 해서 디지털 사회의 전환의 어떤 기반이 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로부터 수탁과제가, 또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요국의 금융 IT 규제체계 연구와 같은 수탁과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수탁과제를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탁과제가 없다면, 즉 우리가 고유하게 스스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정부 부처의 정책적 흐름이나 저는 이제 고급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 아카데믹한 연구로 흘러버리겠죠. 근데 정책 실무와 입법 실무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수탁과제라고 하는 형식을 수행하면서 그거보다 좀 더 앞선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연결되는 과정이라서요. 그래서 2013년도에 또 디지털 사회 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집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2000년대의 글로벌 법제 연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사업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일반 연구 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확대되는 게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이게 확대되면서 우리가 기본 과제에서 다룰 수 없는 대형 과제들을 그 일반 연구 사업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인 연구가 가능한 구조를 2010년대의 연구원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6년? 이건 이 얘기를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각각의 주제들로 삼아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연구 사업이 없었다면 아마도 일반 연구 사업이 되게 뭐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 사업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지만 여기서 세부적인 주제 이게 이제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랄까? 요게 일반 연구 사업이 차지하는 연구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연구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왔고요. 그게 2017년에 이어서 이 디지털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그 연구의 방향성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2018년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 전환과 관련돼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2018년, 2019년, 2020년에 그 연구 성과들을 저희가 축적해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른바 녹색 성장에서 기후변화 법제로의 전환입니다. 아까 이준호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색 성장 사업이 연구 사업이 우리 연구원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대규모 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연구의 기획부터 연구의 확산까지로 쭉 이어지는 구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배경을 보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그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최고위층과의 정책 연계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법제연구원이 정책 연구기관들을 끌고 가는 이른바 선도할 수 있는 구도가 협동연구 체계였던 거죠. 그게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그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의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연구사업의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구도. 그래서 이게 정책연구기관과 우리가 협력해서 성과들을 끌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제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랄까요? 예, 이런 게 이제 이 녹색 성장 사업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네, 그 기후 변화 법제로 2014년에 이제 기후 변화 법제 연구 사업으로 사업명을 전환하는데 결국 녹색 성장 사업에서 시도했던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사업 명칭으로 전환하면서 연구 수행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전에 뭐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이 기후변화 법제 연구 사업에도 그대로 정리가 되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 사업과 우리가 기후변화 법제 연구 사업팀이 있다고 해서 글로벌 법제 연구 사업에서 이것들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하면서 이제 그 연구 과제들을 좀 방법론을 달리하면서 연구 과제들을 수행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지속 가능 그 일정 부분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다가 녹색 성장에서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근데 녹색 성장에서의 비판된 지점이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을 너무 도외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 성장 관점이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융합하는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연계해 왔다는 점도 우리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되게 제가 빨리 진행하는데
사실 뭐 어떤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건지 자료 좀 보시면 알 것 같고, 흐름상으로 보면 90년대가 연구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때였다면 2000년대에 이른바 연구방법론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정립을 한 것이고, 그 연구방법론의 결과가 2010년도 경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편찬사업이 분리가 되고, 편찬사업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연구원의 한 축이 연구사업과 편찬사업이 있었는데, 편찬사업이 분리가 되니까 연구사업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반증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과정에 외부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연구의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정 정도 제약이 가해지는, 그리고 너무도 불행하게도 KDI하고 제일 먼저 세종시로 이전한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기관이었다는 거. 기억나건데 2층 박사님의 연구실에 뱀이 출연했다든가, 제가 야간에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앞에서 뭐가 번쩍번쩍거리는데 그게 고라니의 눈빛이었다든가, 그 연구원에 누군가가 이제 출근을 좀 늦게 하시는데 그게 고라니랑과의 교통사고 때문에 로드킬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늘 서울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쪽에 계셨으니까 서울로 출장을 오면서 밤에 마지막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분은 김천에 가 계시고, 어느 분은, 저도 정읍에 가서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요. 이런 암울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연구원의 결집된 역량을 통해서 2010년도에 디지털 전환, 이게 인공지능 법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녹색성장 법제를 통한 역량이 기후변화 법제 역량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 기반 하에서 지금의 법제연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더 도전적인 과제들에, 이게 지금 우리가 디지털 전환 사회 연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그냥 밀리니엄 버그 정도가 기억에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 변화를 읽어내고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해왔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정부 부처와 정책적인 담론들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법제연구의 기본은, 법제연구원의 특성과 법제연구원의 장점은 선제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활발히 살려나가고, 지금 당장 빛을 못 보더라도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 과제들도 같이 세팅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 연구의 협력이 아니라 정책 연구를 선도해가는 구조 속에서 법제연구원의 정체성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결론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한용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또 선배님이시고, 2010년대가 굉장히 양적으로 연구원이 많이 성장한 그런 시기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두 주제이죠.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라고 하는 큰 주제가 2010년대를 관통하면서 연구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졌습니다. 기본과제 형태도 있었고, 일반 사업에서의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던 유연한 형태의 또 그런 과제들도 수행이 되었고, 수탁 과제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정책에 연계되는 이러한 내용들도 수행이 되었다는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과제를 개발하다 보면 선배님들이
해놓으신 다양한 분야의 여러 다양한 과제들이 있어서 과제 개발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벌써 하셨네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 발표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분께 이제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재광입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원 3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영수 원장님과 연구직, 행정직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요한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김기용 원장님이 재직할 때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0년사 법제연구 30년 성과와 전망의 집필에 참여한 바 있어 오늘 이 행사의 주제가 더욱 감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오늘 발제해 주신 차은용 선임연구위원님도 그때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35년사 이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아주 잘 만들어졌고 우리 연구원의 중요한 사료로 잘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원장님과 또 부원장님 그리고 우리 편집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차은용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시기적으로는 2010년대 연구 결과들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이 발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법제연구원이 아주 이렇게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하는 것을 새삼 이렇게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원에 근무를 해서 2010년 때는 제가 없었지만 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까 우리 차은용 박사님께서 발제문에 언급한 행정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연구 책임자로 이렇게 연구를 수행했고 아마 예시로 들어준 거는 그때 같은 이 연구부서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법제연구원의 연구 이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게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제가 전자정보법 제정 작업에도 참여했고 또 나중에도 연구원의 배려로 전자정보법이라는 책자도 이렇게 좀 발간을 했는데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발제자께서도 언급했지만은 이런 초기에 연구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디지털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좀 선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8쪽이 되겠는데요. 최 박사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발제해 주셨는데 먼저 지능정보화 사회 및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사실상 법제연구원에서는 2010년대부터 이제 좀 본격화된 이런 것이고 그 당시 이제 기본 과제라든가 수시 과제 또 수탁 과제 등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아주 이렇게 심층적으로 연구가 됐고 또 입법 작업에도 많이 또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호 박사님도 이준서 박사님인가요? 두 분이 좀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셨지만은 또 우리가 다양한 어떤 이런 연구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제연구원이 이렇게 이런 좀 어쩌 보면은 이게 뭐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사업, 연구 사업을 하는 건 쉽지가 않는데 그 부족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일당백의 정신으로 연구를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수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뭐 의미 있는 뭐 그런 것이라 생각되고 또 법제연구원의 또 연구 역량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입법 평가 연구 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2019년 들어가지고 좀 본격화되고 아까 그 앞서 뭐 발제에서도 있었지만은 그 입법하게 대해서는 뭐 박영도 박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이게 이제 입법 평가 연구 사업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건데 우리 옆에 계시는 차현숙 그 본부장님께서도 이 분야를 지금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동안에는 이제 정부 부처의 법률에 대해서 뭐 입법 평가도 했지만은 지금은 또 자치단체의 또 조례 평가도 우리 연구원이 아마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평가는 뭐 대부분 맡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이렇게 확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010년대 법제연구 특색으로 녹색 성장 법제연구에서 기후변화 법제연구로의 전환을 박사님께서 들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 녹색 성장 법제연구의 경우에는 뭐 연구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국제기구 뭐 이 설립까지 그 어떤 그 연구 결과를 구체화하는 그런 뭐 이렇게 성과까지 이렇게 좀 확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작년에 그 한국 공법학회장을 할 때에 그 한국 공법학자대회 주제 선정을 할 때 그것도 뭐 연구원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인공지능하고 기후변화 중에 어떤 거 할 것인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뭐 인공지능으로 했었는데 뭐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법제연구원의 그 이슈 선점의 그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이 법제 같은 경우도 뭐 오늘은 뭐 아주 이렇게 중요한 글로벌 이슈화 됐고 이것을 연구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거 아닌가. 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발제자께서도 이제 지적했지만은 이 기후 변화하고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이 부분을 서로 상호 접목한 연구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 박사님께서는 2010년대 연구의 의의로 디지털 사회의 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그 우리 연구원의 선제적 노력과 기여를 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 뭐 제가 근무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뭐 한 가지 지금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기억에 많이 나는 게 과제 발굴을 위해 가지고 뭐 1박 2일, 2박 3일 뭐 연찬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그게 저는 그 뭐 연찬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학에 와 보니까 이게 미래를 보는 눈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천리안이 돼가지고 10년 뒤, 20년 뒤 그런 이슈를 어떻게 발굴을 했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이제 이 과제 이슈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뭐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최 박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이제 수행해야 될 뭐 어떤 미래 법제에 대한 과제를 또 제시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뭐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상당히 뭐 이렇게 불확실하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뭐 어떤 커다란 변화도 있고 또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 있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문제도 이런 연구를 할 때에 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겠나 이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이 미래, 현재, 과거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의 법제 연구가 오늘의 법제 연구에 또 토대가 되고 또 미래에 대한 하나의 거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영수 원장님께서 개사에서 거울 감자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저 인상적으로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 연구는 이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법제 연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거울감을 개사에 제시하신 한영수 원장님의 통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현 교수님께서는 2010년대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한 선도적 연구 기반이 마련된 시기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연구원의 부족한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종원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의 박종원입니다. 먼저 우리 법제연구원 개원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토론문이 현장 토론 예정 이렇게 큰 글자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사실 발제문을 받고 토론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차현숙 본부장님한테 아까 만나자마자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급하게 이제 노트북으로 조금 메모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동 시절이 마감될 무렵까지 저는 이제 세종 법제연구원 시대는 이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제가 사회문화법제연구실, 또 입법평가연구센터, 또 법제분석지원실 이런 곳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저는 주로 대학교에서도 이제 환경법을 전공했고 또 운 좋게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제 환경법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녹색 성장 연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환경법 연구자의 관점에서 토론을 기대하고 이번 세션에 토론을 맡겨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 10월 1일 날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로스쿨 도입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이제 빠져나간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김재관 교수님이 쓰던 컴퓨터를 제가 이어받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무려 5명이 신규 인력으로 충원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이상윤 박사님하고 제가 입사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쉽게 필기 시험도 없이 면접만으로 입사하기가 쉬운 얼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접만으로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2007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첫 직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환경법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 법제연구원에. 제가 각종 회의에 가보면 법제연구원 소속 박사님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시고 제가 또 반갑게 인사하고 어느 날 또 새로운 또 법제연구원 박사님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우리 연구원에 계신 박사님이 몇 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환경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시던 한 분이 대학으로 이직하면서 저는 또 운 좋게 그분이 개발해 놓으신 연구 과제를 이어받아서 환경법 분야를 좀 자연스럽게 연구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운도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과거와 이 법제연구원의 과거와 현재가 판이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어떤 이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자가 적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훨씬 더 이제 많이 이제 확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연구원이 적기에 새로운 환경 이슈를 좀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또 연구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이게 이제 큰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이 확실하진 않지만 이 녹색성장 법제 연구 사업이라는 것도 아마 2010년 전후로 처음 생긴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당시 우리 정부의 어떤 MB 정권 때 이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서 어떤 새로운 환경 이슈에 어떤 법제도적으로 이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도 점차 확충할 수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성장이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는 우리 최환영 박사님의 어떤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 법제연구원의 성과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축하와 어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어떤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기억을 해보면 제가 연구 과제를 개발할 때마다 새롭게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 지적 중에 하나가 이거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아니냐. 연구가 중복된다라는 것이죠. 제 같은 경우에 환경 분야의 연구 과제를 개발하면 이거 KEI 같은 데서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법제연구원이 사회 전반에 걸친 법제 연구를 다루는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어떤 지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어떤 이런 강점이 바로 실제로 시행 가능한 입법 대안을 전문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우리 기후변화 이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기후변화 협약이나 우리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 이런 여러 국제 협약에 따른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 이행 입법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 연구를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 바로 우리 법제연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대학에서 환경법을 전공하고 연구했지만 입법 이론, 입법 실무를 배운 곳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우리 법제연구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 6년 정도 법제연구원에 몸을 담지 않았다면 단언컨대 지금의 저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우리 양재동 시절에는 연구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연구실을 2명이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초짜배기로 연구원에 입사했을 때
어떤 법안을 만들고 법제 개선안을 만드는 연구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저로서는 이제 같은 연구실에 계신 선배 박사님들의 어떤 조언이나 가르침이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우리 룸메이트가 우리 이순태 부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법제처나 국회법제실에서 파견 나오시는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우리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해서 어떤 녹색 성장 이런 이슈에 우리 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했듯이 지금 현재는 우리 그의 어떤 견줄 만한 환경 이슈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022년 우리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이 GBF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각 분야에서 2030년까지 이 CBD 당사국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제 이에 대응해야 됩니다. 예컨대 2030년까지 전 지구 면적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역시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의 정비, 국내 이행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2023년 6월에는 우리 유엔 해양법 협약 체계에서 어떤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어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BBNJ 협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역시 국내 이행 입법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11월, 12월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이 플라스틱 협약 어떤 정부 간 협상위원회 원래 그때 채택이 되기로 기대했습니다만은 그때 안타깝게 채택이 되지 못하고 우리 다음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될 예정인데 이 플라스틱 협약이 채택되면 또 역시 우리가 국내 이행 입법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이 법제연구원에서 어떤 수행해야 될 어떤 기후 변화 내지는 어떤 녹색 성장, 뭐 ESG 이외의 연구 과제 이슈들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제연구원에서 또 우리가 강점인 어떤 법학 입법 어떤 실무 입법 이론을 내세워서 우리가 국제 협약의 어떤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입법 이론이나 입법 방법론을 개발하고 또 제시를 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 이행이 문제될 때마다 여러 곳에서 우리 법제연구원을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이러한 사회 문제에 우리가 입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우리 연구원에서 앞으로 더 선도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 법제연구원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규모 확대에 따라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인력 충원의 문제입니다. 이제 법전원의 도입으로 2007년에 많은 인력이 유출되었고 또 법전원 도입이 갖고 온 또 다른 문제는 법학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가 단절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마다 이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서두의 영상에서 존경하는 우리 이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법제 교육원과 같이 혹은 KDI에서 두고 있는 정책대학원과 같이 우리 법제연구원이 어떤 입법대학원 혹은 법제대학원과 같은 어떤 법제교육원과 같은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법학교육, 법학학문이 처한 위기를 충분히 피력한다면 우리가 앞서 우리가 법제연구원을 만들 때 힘들었지만 이 교육기관 역시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법제연구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또 우리 법제연구원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저희 부족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원 교수님께서는 연구원의 과거와 현재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졌고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그 큰 이슈에 대한 적기 대응이나 과제 발굴과 과제 수행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특히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그 연구원이 가지는 강점으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또 강조해 주셨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도 또 생물 다양성 협약의 이행이라든지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이행, 국내 이행에 관한 숙제들이 계속 남아 있고 그런 것들 연구원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의 말씀도 주셨고 마지막으로 법학 학문 후속 세대 단절에 관한 우려를 또 해주셨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 부분은 또 학계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발표자께서 시간을 1분만 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네,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보다 더 많은 토론을 해주시고 그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 이제 그 우리 구성원들과 제가 이제 저는 법제연구원에서 은퇴할 걸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제연구원이 뭐가 강점일까를 늘 고민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양한 분야의 법제 전문가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사회라고 하는 주제를 제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제도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제도들을 이미 다 연구해 놨기 때문에 일관된 방향에서의 패러다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연구원의 장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후변화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탄중법만 볼 수는 없잖아요. 관련되는 도시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법제를 쭉 봐야 되잖아요. 그걸 일관되게 기후변화라고 하는 가치와 이념을 제도 속에서 발굴해내고 찾아낼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저는 국내 유일하게 법제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분야 횡단적인 측면에서의 도전적 과제들이 연구원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또 현안에 대응하는 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체계화되면 지금까지 35년 동안 법제연구원이 국내 유일이 아니라 세계 유일한 그 법제연구기관으로서 자리 잡은 그 토대가 될 것이고 그 데이터를 다 그대로 35년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그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포부를 말씀해 주시는 거로 발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3세션에 그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최한용 선임연구위원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김재강 교수님과 박종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세션이었죠. 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우리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멋지게 또 진행해 주신 우리 교수님 고맙습니다.